네, 새 국회가 개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요.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의도 정치권 소식,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남자죠. 신주호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또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의 여의도 난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등장해 있죠. 초장부터 막말 국회인데, 아까 잠깐 그 전문가분들과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 김동철 의원님 진정하시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그 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잔소리입니까? 오는 말 가는 말에 서로 다 상대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좀 질의응답이 되고 또 경청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저렇게 간사하면서 질문 안 씁니다. 대전 시민한테 물어봅시다. 대전 시민한테 물어봐. 이장원이 잘했나? 대전 시민한테 물어봐. 이장원이 잘했는지 대전 시민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이장 의원님, 우리 김동철 의원님 서로 자중해 주시고. 이렇게 저질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네요. 누가 먼저 도발했어요? 누가 먼저 도발하셨어? 아니 지금 저는 울분이 터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김 의원님, 정치가 정치적 김동철 위기라서 의원님,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한단 말이야.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울라타져 죽겠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어. 김동철 신현님. 네. 김동철 의원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장부터 막말 국회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뽑으셨는데, 네. 20대 국회가 초장부터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좀 막말 국회라는 게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최근의 일로 딱 기억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19대 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시절에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나름대로 실정이다 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석에 앉아있던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나 잘해! 그랬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뭔가 야당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면은 여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냥 막 반박을 하거나 비난, 속된 말로 이제 야진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제 저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됐고 이전 모습보다 좀 심한 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차제 말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다, 불체포 특권이다, 친일정 채용이다, 이런 거 다 내려놓자 하잖아요. 차제예요. 대정부 질문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없애야 돼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저런 식으로 그 대정부 질문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호통만 치고.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합니다. 합니다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하는 거예요. 저도 저거 몇 번 해봤지만요. 저거요, 다 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말이에요. 국무총리를 비롯해갖고. 장관들. 10수명의 장관들만 오면 그 밑에 차관들, 실국장관들 줄줄 오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마비된 데도 과언이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또 세종시에서 반절은 세종시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기 10수명의 국무위원들을 앉혀놓고, 한번 의원들이 누구 나와서 답변하세요 할 때면 그 누구가 80%는 총리예요. 총리, 맞아요. 그럼 총리보다도 예를 들면 외교안보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장관을 호출을 안 하고 총리를 호출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장관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의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본인이 그 본회의 그 마이크 잡는 한요 자기 지역구에서 방청을 해갖고 대개 버스 한 대 정도 해갖고 그 2층 그 방청국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요 폼이 좀 더 날려면요 총리 불러다 호통도 치고 해야지. 그 지역구에서 온 유권자들 볼 때도 더 그렇대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속 없이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차제에 저는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요.
하루하루씩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하루씩. 그러니까 저기 이제 1당, 2당, 3당 교섭단체 하루씩 하잖아요. 맞아요. 그날은요 그거 말고는 국회 일정이 없어요. 그걸 왜 하루씩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하루 다 몰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요번에 또 이제 국회 개혁 차원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지금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상임위원회, 또 상설특별위원회 하고 1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이고, 맞네요. 1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네. 지금 여야 간에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뭐예요? 무슨 특별위원회, 특위를 만들 것인가 말 네. 것인가. 그럼 만든다면 어떤 거를 몇 개 만들 것인가.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야 간에 협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성가족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그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어. 이게 그 국민 혈세 낭비가 안 그래, 좋은 거예요. 하고 수당 챙겨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러고 뭐하러 만드냐 이거 다 예.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 쓸데없는 폰만 잡는 대정부 질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예, 예. 저게 5일이에요? 그럼 국회 일정 일주일을 다 잡아먹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 겨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교섭단체 대표연설도요 하루로 다 몰고요. 특별위원회 아예 만들지 말고요. 예, 예. 이런 식의 뭐를 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오늘도 저렇게 그 추태가 발생했다 이거 하나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까 막 그렇게 고성이 오갔지만, 뭐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요, 뭐 이장우 의원하고 김동철 의원만 이렇게 논쟁을 주고받은 게 아니었어요. 국회 그 본회의장 아마 전체가 그냥 다 싸움판으로 변질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영상 잠깐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러니까 저 필요 없는 대정부 질문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등장해 있죠.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폭로 막아야 대 견제 기능 위축한대. 그러니까 면책 특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폭로를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원들이 조홍천 의원처럼 막 폭로하면 어떡하느냐. 이거 손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면책 특권 손보면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위축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신현이 뭐가 맞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저게 여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아니고요. 네.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저게 바뀝니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요. 면책 특권 이거 좀 제한해야 된다 그러고요. 네. 새누리당이 야당이라면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 거랑 네. 지금 여기 방송 나와서 발언하는 거랑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긴장이 되고 말이에요. 예.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이 방송에서 말 잘못하잖아요. 예. 그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갖고 징계도 받고 벌점도 먹고 이거 발언 잘못하면 방송국에서 출연 정지도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말을 좀 속도감 있게 하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거 가려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국회가 말이야 면책 특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말을 가리고 하지 않고 좀 함부로 하는 이른바 내질르고 보자.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내려놓는다 해서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방송에 패널들이 나와서 그럼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못 합니까?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다만 문제되는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럽게 피해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굳이 저렇게 일단 내질러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면책 특권 보장해달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당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엇갈리는 목소리 좀 듣고요. 좀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인해서 방송사의 한 고위 간부는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초선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의 정부 견제 이 권한을 주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대로 저렇게 생각이 다른데요. 근데 이 속내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면책특권 두고 동상이몽. 새누리당은 이번 이참에 이 조홍천 의원 아주 잘 걸렸다. 이거 면책특권 손 좀 보자 이건데 그 속내는 이런 것 같아요. 정권 임기 말에 레임덕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야권 폭로 공세, 방어막의 노림수가 있을 거고 반면 더민주는 아니 폐지 가시화 때는 대여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 정치력이 약화되는 그런 또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아니, 그 이게. 동상이몽인데, 예. 동상이몽인데 저거 면책특권을 제한한 데서 레임덕이 차단이 될까요? 아니죠. 그리고 야당도 거꾸로 생각해갖고 그 면책특권이 그 제한이 되면은 뭔가 대여 공격이 무뎌질까요? 아. 그게 아니죠. 오히려 네. 무차별 폭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거를 그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무책임한 말이에요. 폭로가 없어지고 말이에요. 더 오히려 생산적인 공방이 오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면책특권에 대한 논란 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한번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이 등장해 있죠. 무슨 일일까요? 자, 1년 만에 불편한 재회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8일 날요. 8일 날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을 전원 이제 청와대 초청해서 오찬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유승민 의원이 참석을 할 거라 그래요. 뭐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참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신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 청와대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뭔가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두 사람의 속내는 과연 좀 어떨까라고 보시는지 그 앞에 좀 딱 꽂아주시고 말씀을. 예,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마 청와대 의전팀에서요, 네.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이 직접 부닥치게 하는 장면은 연출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용한 앵커께서 속내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속내, 예. 만약에 마주친다면 어떤 반응들을 나타낼 거예요.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속내를 물어본다는 거는 아마도 청와대 의전팀에서 네.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테이블을 대통령이 앉는 그 메인 테이블로부터 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으면요. 사실 마주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주치더라도 그냥 가볍게 악수 정도 하는 아. 의원 전원 지금 120 몇 명 아닙니까? 예. 120 몇 명하고 줄 서서 쭉 악수 한번 하는 악수 그런 한번. 정도. 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속내를 물어보신 건데 예. 저는 굳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그냥 속내니까 겉으로 이제 포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에이. 에휴. 근데 이제 와서 어떡하랴. 어떡하랴. 물은 다 엎질러 섰고 예. 이제 와서 어떡하랴. 예, 솔직히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나.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유승민 유승민 의원은 예.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문자할 때 예, 많이 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재미있거나 뭔가 회심의 미소. 근데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이 죄송하다는 게 본인이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죄송합니다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 정도 마음 아. 속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하여튼 1년 만에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 진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랜만에 김무성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김무성 전 대표와 관련해서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이죠. 김성태 의원. 최근 그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대선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뭐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무한하게 지고 이 낭인 신세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죠. 새누리당이 지난번 4.13 총선 참패에 여러 가지 패배 요인이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이고 예. 책임지겠다는 그런 예. 자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이요. 최근에 김무성 대표 뭐 총선 참패 이후에 낭인 신세를 지내고 있다 그러는데 어제 이제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게 14일 날요. 한 1000여 명을 김무성 전 대표가 쫙 모아놓고 뭐 저녁 같이 먹는 자리를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재작년 7월 14일 전당대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을 누르고 그때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주년 당선 2주년 뭐 기념
그 당시에 지지해줬던 사람들 뭐 하겠다는 건데 애시당초 뭐 500명 정도 예상했는데 불어나가고 1000명까지 나온다고요. 뭐 1000명까지 네. 뭐 1000명 들어갈 식당이 여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칩거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칩거와 자맹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뭐 이 신호탄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무성 전 대표한테는 일단 당장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8월 9일 전대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제 본인의 대권이 그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출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대권이겠죠. 대권인데 대권. 예. 그게 지금 김무성 대표가요. 상처를 크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른바 진박 뭐 최경환 의원도 상처를 크게 입었지만 김무성 대표도 상처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그 치유가 아물려면요.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계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8월 9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 새로운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진영이 갖춰지면서 본인은 그 또 넥스트 스텝으로 본인의 대권 행보를 가는 뭐 이런 식의 2단계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약간 이거 다른 질문인데 김무성 대표 14일 날 저렇게 한 1000명 가까이 저녁 먹으면 그 밥값은 누가 냅니까? 본인이 내야죠. 아니면은 뭐 저 김무성 대표 측근들이 좀 뭐 십시일반해 갖고 얼마씩 좀 보탠다던가 그런 거죠. 일반 참석자들한테 밥값 받을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 얘기 좀 해봤고요. 네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했네요. 어인일이죠. 청년수당 위탁기관에 측근 앉힌 서울시장인데요. 자,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목소리 좀 듣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서울시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청년수당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시행을 남겨놓고 정말 보건복지부가 우왕좌왕 결정으로 저희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로서는 이렇게 결정을 서울시의 이 청년수당 정책을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 외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뒤집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외부의 압력으로 뒤집어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 청년수당이 서울시가 강행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입장인데 서울시는 하겠다. 강행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거기 그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또 측근 앉혀갖고 지금 논란이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이제 신청 자격이 저소득층, 우리가 보통 취준생, 취업준비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합니다. 뭘 갖고 심사를 하냐면 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예를 들면 취업을 위해서 또는 창업. 요새 뭐 젊은이들 창업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면요. 그걸 심사해가지고 거기서 3,000명을 뽑는 거예요. 3,000명을 뽑아서 월 5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 대학 입시보다도 더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누가 뽑히고 누가 떨어질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심사하는 사람의 이 어떤 그 판단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측근을 거기다 앉혔다는 건 유창복이라는 사람. 유창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박원순 시장의 측근인데 그러니까 이 그 청년 그 수당 그거를 운영하는 위탁기관을 자기 측근이 그 대표로 있는 거기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뭐 박원순 키즈, 그 박원순 장학생, 그 3,000명의 박원순 키즈를 만들기 위한 무슨 뭐 대선 부대를 만들기 위한 뭐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활동 계획서를 심사를 할 때 말이에요. 박원순 신자하고 아주 무관한 사람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책임자로 임명했으면 모르겠는데 자신의 최측근 그리고 이 최측근 유창복 씨가 운영하던데 과거에도 서울시가 일감을 많이 줬는데 감사원 지적도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는데 굳이 이런 오해를 자초할 게 불을 보도 뻔한데 굳이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이건 뭐 말이 좋아서 청년 미취업자들 뭐 격려를 하고 뭐 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사실상의 박원순의 무슨 정치적 부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 미래창조과학부 로고가 등장했는데 미래부가 갑자기 왜 등장했죠?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미래 역행 미래부 아니냐 이런 건데요. 아니 미래부의 지금 48살 서기관이 뭐 유흥업소에서 술 마신 다음에 성매매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요. 요즘에 미래부가 미래를 진짜 역행하는 이 부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를 역행하고 미래를 파괴하는 네. 정말 그런 건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오늘 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고 하는 뭐 새로운 뭐 표가 나왔습니다만 이 창조 경제 있지 않습니까? 창조 경제가 강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가장 상징물이 이거 미래 창조 과학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뭐 뭐 정보통신부 뭐 과학부 뭐 이런 거 예, 교육과학부에도 과학 떼고 말이에요. 정보통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갖고 아주 공룡 부처를 만들어낸 건데 여기에 핵심 뭐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금 비행에 빠지고 있다라는 건요. 예. 이미 창조 경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 벌써 정권 말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핵심 부처에 이런 사람들이 벌써 그냥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예. 한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보면 이 많아요. 미래부에 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정권 초기에 각광을 받았던 부처로서 예. 지금은 그냥 나사가 풀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조 의원과 함께 여의도 난타 시간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